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같이 1년간 공인중개사 민법 같이 공부하게 된 김민권입니다. 강원도는 또 처음이라서. 자, 중개사 수업 지금 했습니까? 다른 수업? 공법 이런 거 했구나. 그러면 다른 수업 하셨으니까 설명회도 이제 들으셨으니까 뭐 전체 틀이라든지 합격선 이런 거 여러분은 다른 과목에서 다 할 거고, 민법은 그냥 내용 바로 들어갈 텐데, 첫 시간이니까 내용 들어가기 전에 민법 전체 틀이 어떻게 되고 민법 공부하는 방법 이거 잠깐 한 20분 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들으셨겠지만 공인중개사 과목은 1차 과목, 1차에 민법하고 학계론 두 과목이 있고, 2차에 어제 하신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 공시세법이 합쳐서 100점이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걸 굳이 쓴 이유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평균 60점에 과락 40점이죠. 그러면 1차를 합격하셔야만 이제 2차 점수가 나오는데, 1차 이 두 개 공식적으로는 100점이 만점이죠. 잘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120점을 맞으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과락 없이. 근데 여기서 내가 민법이 좋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불가능하지만 100점을 맞았다 이겁니다. 100점 맞았다 그러면 학계론 몇 점 맞아야 되죠? 그래도 40점은 맞아야만 과락을 넘으니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민법에서 20점을 평균하기 위해서 20점을 넘겨주면 60점이니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법에서 몇 점을 넘겨줬죠? 20점. 그럼 민법 남은 점수 몇 점? 80점. 근데 민법도 몇 점만 있으면 된다. 60점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 20점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과목의 공식적인 만점은 100점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점수는, 실제 필요한 점수는 80점밖에 안 돼요. 어차피 20점밖에 안 주니까. 그럼 80점이 만점이란 말은 20점은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이 쓰잘데없이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나 다 만점 맞을 거야 이렇게 공부하고 수업 들으면 오늘 다 이해하고 오늘 다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나 모든 걸 맞출 거야 이렇게 시작하시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건 틀려도 되는구나 일정 정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자존심 있지 그래도 학계론 50점 이상은 맞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민법은 70점만 맞으면 돼요 여러분. 30점을 틀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업은 똑같은 내용이, 물론 11월 12월은 입문과정이지만 똑같은 내용이 1월부터 시작하면 최소 여러분한테 6번 내지 7번을 반복합니다.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한 번에 이해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쭉 반복하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장 가시면 60점 딱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 다 알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몇 개 알았으니까 됐다, 다음 달에 또 하겠지, 이렇게 긍정적 사고로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을 1차 막 80점 90점 맞았다 이 사람하고 1차 60점 2차도 60점 이렇게 합격한 사람하고 누가 더 기쁘죠? 시험 보고 나왔는데 채점 해봤는데 한 사람은 80점입니다. 평균이. 한 사람은 딱 60점이다. 그럼 60점 맞은 사람하고 80점 맞은 사람이 누가 더 기쁘다? 60점 맞은 사람은 한 달간 롤러코스터입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생각하면 합격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네가 마킹한 건 한 번 잘못한 것 같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합격자 명단에 딱 자기 이름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근데 80점 맞은 분은 그냥 합격했겠지, 나중에 이름 있으면 그냥 덤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담으로 공인중개사 합격은 딱점 60점이 수석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수석, 제일 기쁘니까. 100점이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하셨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점수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냥 나 80점 맞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합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슨 여기서 공인중개사 하고 나서 민법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하는 거 아닙니다. 학문하려면 법대를 가시든지 방통대 법대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공부하셔야지.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춘다? 합격. 1년 안에 딱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일하는데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가시다가 이제 3월, 4월 가시면 한 바퀴, 두 바퀴 딱 돌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제껴도 돼요. 나 이 부분은 그냥 틀릴래. 양도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 빼고 내가 알 수 있는 부분 그걸 반복해서 그 부분 반복하셔가지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맞힌다. 이렇게 항상 시험 공부를 접근하십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나중에 체력도 덜 떨어지면 쭉 몰아쳐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1차 과목, 2차 과목은 100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2차 과목은 100점 맞으면 20점, 20점 다 줄 수 있으니까. 1차 과목은 80점 만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실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 방법인데 2차 과목을 이제 하신 분들도 말씀을 할 겁니다. 근데 2차 과목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할 겁니다. 4월까지는 1차에 올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월부터 이제 2차 하시면 된다. 저는 1차 과목이니까 4월도 아니고 한 6월까지 1차에 올인해도 충분합니다. 올해 시험이 1차가 쉬웠고 2차가 좀 어려웠습니다. 2차 어려웠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어려워서 합격 못했다. 이거는 뭐 동영상이나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떨어진 거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2차 어려웠다 해도 올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1차는 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2차는 그리고 5월달부터 요약집 나오면 그거 그냥 달달달 반복하시면 거의 대부분 합격합니다. 점수가 나와요. 근데 1차는 그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이 세 과목이죠. 여러분들 지금 개강한 게 민법, 학개론, 공법. 이게 셋만 개강한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려운 과목 두 가지를 왜 1차에 넣어놨다? 공부하지 마시라고. 어려우니까 너희들 포기 빨리 하라고 1차에 넣어놓은 거예요. 민법 나 열심히 공부해서 80점 맞았다. 실무 나갔다. 실무 나갔는데 민법 쓸 일 있다 없다? 하나도 쓸 일이 없어요. 실무 나가면. 실무 나가서 여러분 쓸 거는 중개사법하고 세법 정도 알아두시면 아, 저 사람은 참 중개 잘해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토지를 전문하겠다. 그런 분들은 공법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공시법도 필요가 없어 이거. 어차피 법무사가 다 해주니까. 이건 더 필요 없고. 이 듣고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 1차에 넣어가지고 당신들 공부 빨리 포기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면 돼요. 거기 맞추면 되는데 여기서 1차를 떨어지면 2차 점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떨어진 분들은 거의 대부분 1차가 떨어진 거지 1차를 넘었는데 2차 떨어진 분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4월, 5월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때까지는 1차에 올인하십니다. 2차는 딱 수업 들으시고 복습 10분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7월달부터 암기도 다 맞으니까 1차에 무조건 올인하셔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공부 좀 해 하면서 6과목을 똑같은 경중으로 공부합니다. 처음부터 6과목을. 그런 분들의 특징 6과목을 똑같이 하다 보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이제 최초로 모의고사 봅니다. 그럼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몇 점 나온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30점 나옵니다. 30점. 찍으면요. 찍으면 35죠. 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 함정 있죠. 공부 좀 했으니까 함정에 다 빠져버려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찍으니까 이건 같은데 찍으니까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4월, 5월 되면 점수가 팍팍 오를 거야.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갑니다. 40점 올라가는 거 엄청 힘듭니다. 점수는 여러분 나중에 9월 가야 나와요, 점수는. 근데 이제 6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날도지는 6월 됐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알리고 몰래 공부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났고 나중에 떨어지면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6월 7월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바꾸죠. 1차만 해야지. 나중에 물어보면 몸이 좀 안 좋아서 1차만 했어. 이렇게 하려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합격했는데 문제는 2차가 남아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2차 해야 되죠. 그럼 몇 년? 2년. 학원은 좋겠지만 충분히 1년 안에 전술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2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는 1차에 올인하셔가지고 딱 틀만 다 안다는 게 아니고 틀만 딱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2차는 암기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대한민국 민법 책들 머릿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민법은 이해 과목이다. 이해만 하면 된다.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민법이라는 학문은 이해하는 과목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객관식 시험을 공부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해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암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1차를 80문제를 푸시는데 그나마 다행히 공인중개사는 100분을 줍니다. 다른 국가시험은 1분에 한 문제씩 주는데 공인중개사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보니까 100분을 줍니다. 100분을. 그럼 100분 안에 이걸 80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중개에서 지금 떨어진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푼 문제가 1차 시험에 60문제밖에 안 돼요. 문제를 잡고 하나씩 그림 그리면서 다 푸니까 60번 딱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갑자기 감독관이 있다가 저기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해버립니다. 그 순간 심장이 뜁니다. 급하게 10문제 풀어요. 겨우. 그럼 70문제 풀었습니다. 나머지 10문제는요. 결국 찍어요. 그럼 80문제를 다 못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합격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80문제 다 풀어야 돼요.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서 끝나면 안 되고 암기가 돼야 있습니다. 암기가 돼 있어야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는 바로 1분 안에 풀고 좀 어려운 문제는 1분 30초 2분 이렇게 해야만 80문제를 완벽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는 암기가 됩니다. 암기는 결국 반복입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4대 6 정도로 줍니다. 이해가 4고 암기가 6이다. 암기는 바로바로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암기하시고 오늘 암기하셨다. 며칠 간다. 길면 하루. 짧으면 여기서 암기 딱 했는데 저 뒷문 열고 나가는 순간 바로 머릿속에서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그러니까 그걸 다시 암기했다가 잊어먹고 또 암기했다가 잊어먹고 그 과정을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쭉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 합격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오늘 배운 건 다시 복습하면서 암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의욕이 넘쳐가지고 나 예습 열심히 하지. 원래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건 예습 플러스 복습이죠. 집에서 책을 펴봤다. 한 장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갑니다. 이건 한국말이 아니에요. 영어 정도만 돼도 좀 있겠는데 이건 영어도 아니고 저 무슨 아프리카 말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읽어도.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1, 2월까지는 공부하실 때 3, 4월도 마찬가지긴 한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이 낯선 거 처음 보는 겁니다. 책을 봐도 모르니까 예습이 중요하다.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예습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책을 계속 복습하는 과정. 그걸 쭉 하시면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오늘 첫 시간 쭉 이제 내용 들어가서 떠들 텐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1년간 전 과정을 본다면 방금 떠들었던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고 80점에 맞춰가지고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히 제낄 수도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일단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여러분이 나름대로 공부하실 때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좀 1, 2월 공부하면 좀 알게 되니까 그래서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자기 나름대로 이 시기까지는 1차에 무조건 올인하신다. 2차는 수업만 듣고 바로 한 10분 정도만 복습하시고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반드시 그날 배운 건 일단 잊어먹더라도 그날 반드시 암기하십니다. 이 3가지 민법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접근하시면 1년 안에 충분히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나머지 또 뭐 세세한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잠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이제 책을 볼 텐데 민법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민법 전체 틀을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110페이지 펴시면 110페이지 목차가 있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 민법이라는 법은 1120개 정도의 법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정식적인 구성을 보면 민법 제일 앞부분에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총칙, 총론 똑같은 말인데 민법의 공통된 특징들을 뽑아놓은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물건에 관한 법인 물권법이라는 파트가 있고 세 번째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법입니다. 일본식 한자로서 채권법이라는 법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가족법,
정식 명칭은 친족상속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거 지금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다 나중에 간단히 책에다 체킹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혼인하고 이혼하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상속은 어떻게 받고, 이건 중개 업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법, 친족상속법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나머지 이제 세 가지만 시험범위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시험범위 넣어버린다. 양이 너무 많아요. 이 세 가지가 민법, 법대에서 3년 반 공부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이것만 공부하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민법 총칙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라고 하는 파트, 법률행위라는 파트를 뽑아놨습니다. 이것만 시험범위입니다. 법률행위에서 10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 나중에 3주차에 설명을 드릴 텐데, 물권법, 물건에 관한 법입니다. 또 토지나 뭐 주택 이런 물건에 관한 법인데, 이건 전체가 다 시험법인데 딱 하나, 질권이라고 하는 파트, 질권이라는 파트가 다행히 여러분 시험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양도 많은데 이거는 동산과 관련됐지 부동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제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민법 전체에서 가장 양이 많고 어렵고 재밌는 게 채권법인데, 이것도 이 하나만 가지고 법대에서 2년만 공부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역시 채권법 중에서도 공인중개사랑 관련된 파트, 이것만 따로 시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법, 이것만 시험법입니다. 근데 민법상 원래 계약은 14가지 계약이 민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역시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역시 계약법 내에서도 부동산 중개랑 가장 밀접한 거 3가지만 시험법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여러분 사고 판다. 뭐죠? 매매. 팔매, 살매. 그래서 매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시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을 서로 맞바꾼다. 뭐죠? 교환.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거, 남의 집, 남의 땅 빌렸다. 뭐? 임대차. 그래서 요 3가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에서 14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10문제를 출제한다 이겁니다. 합치면 몇 문제죠? 34문제입니다. 민법에서 34개가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6개는, 근데 이 민법만 가지고는 중개하는데 다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 해서 민법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걸 민법 사건에서 민사 그럽니다. 민사특별법. 형법에 형사사건을 형사 그러죠. 형사특별법 있는 것처럼 민법에 관한 특별법,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민사특별법에서 민특이라고 줄이는데,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제가 여기서 하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이틀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하라고 아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책에 110페이지 가시면, 목차 가시면 110페이지 목차를 가시면 파트 1이 뭐죠 여러분? 법률행위. 민법 총칙이 아니죠. 총칙에서 법률행위 파트입니다. 거기서 몇 문제? 10문제입니다. 파트 2가 뭐? 물권법. 거기서 14문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트 3이 채권법이 아니고 뭐다? 계약법. 거기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4가 민사특별법이죠. 여기 챕터 1이 뭐죠 여러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 법학 교수들은 여러분 말 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계속 쓰고 있으면 너무 기니까 줄입니다. 그래서 주임법. 앞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나오면 주임법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 다음에 2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이것도 줄여서 상임법. 상임법 이렇게 줄여서 읽고, 3번째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집합 건물법 이렇게 부르는데,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집합 건물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집합 건물이 뭐다? 집합 건물. 그렇죠. 아파트, 다세대, 연립, 콘도미니엄.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집합건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집합건물 나오면 그냥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네 번째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굉장히 어려운데 줄여가지고 가등기 담보법. 주로 판결문은 그렇게 씁니다. 네, 학자들은 더 줄이기도 하는데 가담법이 줄이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가등기 담보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네 앞으로 등기하지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맡기지 말라 이 법입니다. 줄여가지고 부동산 실명법. 더 줄이면 부실법도 부실법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섯 가지 법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물론 10년간 2번의 예외는 있었지만 10년간 8번은 그 다섯 가지 법에서 가장 양이 많은 주택임대차보법 있죠. 주임법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들에서 딱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민법 전체 틀도 가볍게 살펴봤고 그럼 이제 페이지를 뒤로 넘기시면 114페이지 01 법률행위 총칙 나왔습니다. 칠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민법 총칙 중에서 우리가 시험 범위는 몇 분이다? 법률행위. 그럼 이제 이거 하나 공부를 시작해 보자 해서 법률행위 총칙인데 법률행위 총칙이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봤더니 아래 제1절 목차 제목이 뭐죠? 권리의 변동. 왜 법률행위가 아니고 이 권리의 변동 이 말이 왜 나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책을 왜 그렇게 써놨는지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첫 시간에 공부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 자,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생활관계 이렇게 법학에서는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관계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과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백그라운드에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규범을 통해서 규율되는 게 인간관계고 법률관계는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에 법이 있습니다. 법. 그럼 법이 있고 없고 이 차이는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 병이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갑자기 병의 아버님이 사망하셨다. 자, 제가 다 한글로 썼는데 이것만 한자로 썼죠. 그 이유는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한글이고 갑을 병정무 사람 나타내는 거 이것만 한자입니다. 한자. 이렇게 되는데 병의 지금 아버님이 사망하셨어요. 병의 아버님이 사망하니까 친구 사이니까 갑과 을이 같이 문상을 가기로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안이고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여기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원주에 있는 집 한 채를 서로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계약이란 말을 엄청 쓰는데 계약이 간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은 맺을 계자 약속할 약자입니다. 약속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란 말은. 그러면 저기 첫 번째도 뭐였죠? 약속. 두 번째도 약속을 맺었죠. 근데 이 사안에서 둘이 같이 문상 가기로 약속했는데 갑이 배신 때리고 혼자서 문상을 가버렸어요. 반드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를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았죠. 이 정신적 고통받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겁니다. 법원 가서 손해배상 청구했다. 이 사안하고 여기서 집을 우리 갑한테 매매 계약하고 돈 다 줬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집을 넘겨줘야 되죠. 갑이 남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의리, 열받은 의리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손해배상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된다, 된다. 차이가 둘 다 약속했는데 왜 하나는 손해배상이 안 되고 하나는 되냐 이겁니다. 여기는 권리변동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는 법이 적용된다. 도덕이. 친구사이 그냥 약속입니다. 도덕으로 규율합니다. 여기는 법이 적용된다 된다. 된다. 법적으로 집을 넘기고 있으니까. 여기는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과 을이 결혼했다. 부부다. 근데 남편이 무심해서 10년간 와이프의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뭐 생일 같은 거 한 번도 안 챙겼다. 그래서 와이프 포기하고 살고 있다.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이 이번 결혼식 10주년은 근사하게 챙겨주겠대요. 말해도 안 믿어요. 네가 어떻게 안 믿는데 계속 그 말합니다. 그럼 조금씩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겼습니다. 근데 결혼식 10주년 기념식 당일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따 오후에 연락할 테니까 꽃단장하고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챙기나 보다 하면서 꽃단장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안 왔다? 똑같았다. 또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연락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와이프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법원 가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법원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줍니다.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랑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법원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도 역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방금 예를 제가 이걸 설명드린 게 뭐냐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 갑이 가해자고 을이 피해자예요.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건 병원비라든지 일 못한 거 이런 거 다 청구하는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위자료 청구한다. 된다 안 된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자료 나오면 다 머릿속에 무엇부터 생각난다? 이혼. 제가 올해구나 중간에 도서관 가서 책을 한번 보면서 좀 쉬려고 간 적이 있어서 벤치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님 네 분이 식사하시고 벤치에 이제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성인 도서관 가보면 다 그런 분들만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네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 이제 말이 나와서 내 귀에 들리니까 들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교통사고 당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을 걸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목소리 가장 큰 아줌마가 뭔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할 때 받아. 목소리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지 결론 그거는 위자료 못 받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맞다 틀리다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받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세 글자로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위자료입니다. 계약을 위반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 고통만 받았다면. 그래서 이혼할 때만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뭐내 치고. 그래서 지금 방금 하나는 법원에 갈 수 있었죠. 하나는 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법원에 못 가고 법률관계만 법원에 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뭔만 공부한다 여기서. 이것만 공부하죠. 인간관계는 저도 몰라 이거 뭔지. 법률관계만 공부합니다. 그럼 법률관계만 공부한다는 말은 방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법원에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법원에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 그게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사람한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의무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갈 수 있는 관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권리, 의무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법학자들은 말 긴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쓰다가 사람들이 법학자들이 보통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굳이 권리 의무관계 이렇게 다 쓸 필요 있냐? 줄이자 이겁니다. 일리가 있다 줄이자. 그래서 그냥 의무를 빼자 그러면 그래서 권리관계 이렇게 씁니다. 법학자들이.
그러다가 이것도 또 몇 년 쓰다가 야 권리라는 말만 해도 뒤에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굳이 우리가 다 쓸 필요 있느냐? 또 줄이자 이겁니다. 또 줄이면 뭐? 권리. 이겁니다. 권리. 근데 여러분 권리는 고정돼 있다. 항상 움직인다. 권리는 움직여야 돼요. 권리가 많이 움직이는 게 좋다. 적게 움직이는 게 많이. 여러분 권리가 많이 움직이는 게 경제학 용어로 경기가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주에서 한 달 사이에 집이 100채 팔렸다. 아니면 한 달 사이에 10,000채 팔렸다. 뭐가 더 좋은 거죠? 많채. 그래야 중개사들은 중개 수입 얻고 인테리어업자 돈 벌고 그럼 그 사람들이 술집에서 술 한 잔 더 마시고 그러면 경기가 돌아가고 권리는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또 많이. 그게 서민들이 살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를 권리의 변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움직이는 거니까 권리의 변동.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 1절 목차가 뭐죠? 권리의 변동. 이게 이래서 나온 겁니다. 권리의 변동. 그럼 권리가 움직인다. 알겠는데 이거 권리가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여러분과 저처럼 다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걸 뭐라 부르죠? 출생. 그 다음에 크죠? 뭐? 성장. 나중에 마지막 순간 뭐? 사망. 그러면 똑같아요. 권리도. 권리가 변동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 권리도 출생하는 거예요. 출생. 근데 권리는 생명체가 아니죠. 생명체 아니니까 권리가 뭐였다? 발생. 근데 권리는 커지기도 하지만 작아지기도 한다 안 한다? 자기 집에 자기가 산다. 그러면 완전한 소유권 가지고 있죠. 자기 집을 남한테 전세를 주면 자기 집이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권리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니까 권리가 변경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것처럼 권리도 마지막에 사라지죠. 권리가 사라진다. 뭐? 소멸. 그래서 권리 변동이 뭡니까 하면 생명체랑 똑같아요.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 원주에 있는 집 한 채를 사고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했다. 여러분 매매 계약하면 물건을 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매수인. 받을 숫자. 물건을 판 사람은요? 넘길 도자에서 매도인 이름입니다. 여기서 을이 갑의 집 샀어요. 그리고 지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등기하면 을이 이제 소유권, 이 집 소유권 취득했죠. 이게 을한테 권리가 뭐 있다? 발생. 근데 집 산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 소유권 발생했어 이런 말 쓰는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 소유권 뭐 했다? 취득. 그러니까 발생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면 취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팔고 등기를 넘겨주면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매수인 입장 받고 매도인 입장 보면 매도인은 10억 받고 집을 넘겼어요. 그럼 집만 따지면 여러분 매수인 입장 정리했죠. 방금 발생 취득있다. 매수인은 집 팔았죠. 그럼 매수인 갑한테 권리가 남아있다 사라지고 없다. 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졌죠. 갑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뭐가 됐다? 소멸됐습니다. 근데 갑이 다른 사람한테 나 집 팔았어 하지 내 집 소멸했어 이 말은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나 집 넘겨서 하죠. 그래서 이거를 권리가 상실됐다.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칠판 보십니다. 칠판 보시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발생하고 취득했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멸 상실했죠. 그러면 두 사람 입장 다 봤으니까 이제 우리 입장, 여러분과 저희 입장. 우리가 보면 원래 집은 누구 집이었는데 근데 집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 집 주인이 뭐 했다? 변경. 그래서 이게 발생 변경 소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 권리가 생겼다가 변했다가 사라지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이 한번 읊어봅니다. 자, 권리는 고정돼 있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걸 뭐라 부른다? 권리의 변동. 그럼 권리의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다른 말도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
취득, 변경, 상실. 근데 법학자들은 말 긴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거 좀 줄여줄 수 있습니까? 줄여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취득의 득자를 뽑습니다. 그다음에 상실의 실자를 뽑아요. 그다음에 이건 앞에 변자만 뽑으면 좀 이상하니까 어감이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득, 실, 변경. 그래서 결국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가 득실 변경되는 거,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12월 달에 이제 중개사법 공부를 하시면 중개사법 딱 들어가자마자 부동산 중개업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뭐 하는 거? 중개하는 거. 이게 부동산 중개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배운 모든 기본 용어들, 이런 용어 모든 용어들을 다른 법에서 다 갖다 써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기본 용어들은 완벽히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권리의 발생 변경 설명. 그래서 여러분 책 가시면 처음이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14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 1번 법률관계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인간이 사회 공동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필요한데 이러한 규범 중 도덕이나 종교, 관습처럼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규범, 이런 규범에서 규율되는 관계를 무슨 관계? 인간관계. 반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뭐라 부른다? 법률관계. 이러한 법률관계는 궁극적으로는 사인, 개인사자, 어려우면 여러분 개인을 하면 됩니다.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 여러분 여기 칠판에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이며 법률관계의 변동은 결국 권리 의무관계의 변동으로 귀착된다. 이렇게 했고 공의의 양가로 1번 제목이 뭐죠? 권리의 변동. 내용 가시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죠.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취득. 소멸은 상실. 줄이면 득실, 변경. 이렇게 해서 이걸 권리의 변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의 변동 이걸 공부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권리가 변동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뭔가 원인이 있어야만 권리가 변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부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근데 이제 여러분이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책을 미리 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책이 쉽게 써졌다 어렵게 써졌다. 어렵게. 이유는 간단해요. 변호사, 판검사, 그다음에 법학 교수들 법이 책이 쉬우면 국민들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국민한테는 유리하죠. 책이 쉬우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만큼 변호사한테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부러 책을 어렵게 써놔요. 쉽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자 권리는 변동됩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끝나는데 이거를 일부러 일본식 한자를 갖고 와서 어렵게 씁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동을 법률 효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권리 변동의 원인 그대로 남겨두면 되는데 이거를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거를 법률 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 요건. 그래서 법학은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수십억만 가지 권리 변동의 원인.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하나가 첫 번째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법률 규정. 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대로 권리가 변동되는데 법률 규정은 의사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의사가 있다도 의사를 무시해요. 무시하고 법이 정한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갑과 을이
계운동 1-1번지 집을 10억에 사고 팔았다. 이건 갑이 10억을 받으면서 자기 집을 팔기를 원했다 입니다. 어른 10억 주고 그 집을 사기를 원했다. 그래서 지네들의 의사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겁니다. 근데 법률 규정은 의사를 무시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갑이라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어르신이 돈도 좀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외동, 갑-라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사고 뭉칩니다. 한량이고. 그래서 벌써 재산 몇 번 물려줘 봤는데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가만 생각하니까 어차피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줘 봐야 또 다 탕진하면 어차피 나중에 자식한테도 안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굳히시고 저 어르신이 자식한테 절대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갑의 의사는 자식한테 재산을 주겠다, 주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러면 저 어르신이 유언을 남기시면 돼요. 유언을. 근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이 어르신이 사망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금 갑이라는 어르신의 의사를 알고 있죠. 자식한테 재산을 주겠다, 주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근데 그걸 유언을 안 남기고 사망해버리면 아버님이 사망하시는 그 순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누구한테 넘어가 버린다? 자식한테 뭐가 돼버리죠? 상속. 아버지의 의사를 따랐다, 무시했다. 무시하고 민법 998조 이하 법조문에 의해서 그냥 피상속인 사망하면 상속한테 넘어간다. 그러면 아버지의 부동산들이 갑다시한테 바로 넘어가죠. 이게 권리가 변동된 겁니다. 아버지의 의사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의사를 무시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법률 규정은 여러분, 법률 규정은 법이 나오면 그때그때 그 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은 따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는 뭐만 공부한다? 법률 행위. 그래서 아까 법률 행위에서만 10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115페이지 체류에 제목 양가로 2번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의 법률 요건 나왔죠. 거기 동그라미 2번 법률 요건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출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하나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영원히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률행위, 법률 규정 내가 지금 듣고는 있다. 근데 모르겠다. 당연히 낯설고 몰라요.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가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월 달까지는 책에 법률행위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바꿔서 읽으신다? 계약. 그나마 그게 좀 더 쉽습니다. 계약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법률 행위만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래 목차 제2절 목차가 뭐죠? 법률 행위죠. 그다음에 01이 법률 행위의 의 10대줄 나와 있죠. 그거 본다 안 본다? 여러분 저 보십니다. 법률 행위 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행위 절대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실 건 이거예요. 법률 행위 보십니다.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과가 권리 변동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의사를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도록 뭐하라? 표시. 그러면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라는 것은 개념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법률행위의 의 있죠. 이건 전혀 보실 필요 없고 양가로 2번 가시면 그 아래 양가로 2번 가시면 색깔이 다른 글씨 있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까지 뒤에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쓰면 되는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일부러 어려운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정리했고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를 공부하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할 게 그러면 이러한 법률행위 즉 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성립하고 어떻게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뒤로 넘기시면 그래서 117페이지 03이 뭐죠?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하고 뭐? 효력 요건. 어떻게 하면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하고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되느냐.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공부하는 게 왼쪽 공의목차. 공의목차가 뭐죠? 116페이지 제일 위에 법률행위의 종류. 이걸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사람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죠. 자, 성별로 하면 남자, 여자, 국적, 한국, 일본, 인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실제 법학에서는 한 10대까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그렇게 다 필요 없고 딱 두 가지.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이 뭐죠? 여러분 116페이지 양가로 1번 단독행위 계약. 오른쪽에 양가로 2번이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거기다가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이 두 가지 형태로만 나누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왼쪽이 단독행위하고 계약인데 이제 이거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책이 좀 너무 이상하게 써놨으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 근데 그러면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두 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의사표시의 숫자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나눠보자. 그렇게 나눴더니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몰라도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하나. 계약은 두 개. 여러분이 시장 가서 콩나물 2,000원치만 주세요. 그게 계약하자고 요청했다 해서 청약. 오케이가 뭐? 승낙. 그래서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 단독행위하고 계약 중에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다? 계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은 나중에 2주간 계약만 따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뭐만 정리하시면 된다? 단독행위.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독행위가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간단한 건데 보시면 기억. 거기 기억이 제목이 상대방 뭐죠? 있는 단독행위. 니은 가시면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나왔죠? 틀린 건 아닌데 그 법률행위 그냥 단독행위로 바꿉니다. 단독행위로. 그러면 기억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니은은 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러분 이거 쉽다 어렵다? 무지막지하게 어렵습니다. 법대 4년 졸업한 애들한테 물어봐도 뭔 말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니까 10분 쉬었다가 이거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